매일매일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건 발생 초기 또는 수사 단계까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런데 재판에 넘어가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좀 말씀드리려 하는데, 25세 이석준 사건입니다. 송파구에 있는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서 그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또 13살밖에 안 된 남동생도 중태에 빠뜨린 심각한 사건이죠. 보복 살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요, 당시 신상 정보가 공개됐어요. 네, 의결을 거쳐가지고 공개가 됐죠. 그래서 사진도 뭐 다 나왔고 또 이름, 뭐 나이 등등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이석준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 한 달쯤 전이에요. 네, 12월 5일에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A씨를 천안에 있는 자기 집에서 성폭행하고 또 그 장면을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고불능 상태에 빠진 이 피해자를 계속 자기 방에 감금해 두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대구에 가가지고 우리 부모님 만날 거고 친구들 만날 거다. 근데 너 같이 가서 연인처럼 행동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서 25시간 동안 실제로 끌고 다닙니다. 자, 그런데 갇혀있을 때 이 피해자 A씨가 직접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 못했고요. 친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우리 아빠한테 이거 나 여기 잡혀있다고 좀 말해라. 전해줘. 라고 해서 이 피해자 A씨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잡혔거든요. 그런데 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 A씨는 내가 이석준에게 여러 차례 감금당하고 성폭행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감금돼가지고 얼마 전에 대구까지 끌려갔다 왔다 라고 말했는데 이석준은 부인했습니다. 감금한 적 없다. 우리 동거하는 연인 관계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경찰이 긴급체포 여부를 검토했습니다만 당시에는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봐서 일단 풀려났습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아쉬운 거죠. 만약 그때 긴급체포가 되고 그 후에 구속되고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끔찍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대단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며칠 지나지도 않은 12월 8일에 이 보복을 하기 위해서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갑니다. 서울에 있던 집에 찾아가는데 하지만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살지 않는구나. 결국은 그걸 알 수밖에 없었고 범행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서 흥신소 업체를 확인한 다음에 50만 원을 주고 주소 파악을 의뢰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소를 결국은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해요. 송파에 있는 한 빌라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범행에 나서기 위해서 준비한 품목들이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부엌칼, 육가공칼, 뭐 고기 자르는 거죠. 전기 충격기, 접이식 톱, 해머, 목장갑, 마대자루, 밀가루 등을 준비해요. 밀가루는 이제 뭐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제 피 위에 뿌리거나 또는 사체 위에 뿌려서 또 모종의 좀 역할을 하게 되고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 다음에 12월 10일에 이제 그 집에서 대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집에 들어갔냐? 뭐 간혹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서 택배 기사를 가장하기도 하고요. 또는 가스 검침원, 수도 검침원, 또는 그 집안 수리 등등을 이제 그 사칭해서 수리 공등을 사칭해서 들어간 경우들이 꽤 있었죠. 근데 이 사건에는요, 이 집에 이 A 씨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남편하고 통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 초인종이 누르니까 그냥 열어준 겁니다, 문을. 결국은 그 틈에 이석준이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요. 전기 충격기로 일단 어머니를 공격을 하고 흉기로 찌르고 결국은 살해했죠. 그 외에 13세 남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중태에 빠뜨렸습니다. 사실 그 후에 체포된 아버지는 당시에 뭐 집에 없었던 것이고요. 검찰이 이 사건을 받아서 이렇게 조사했어요. 평소에 이석준이 그 A씨를 일방적으로 좋아했다. 일방적으로. 뭐 전 여자친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네. 일방적으로 좋아했다. 그런데 이제 강간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니까 배신감
있었고, 또 실제로 감금돼 있다는 걸 신고한 사람은 이 A씨의 아빠거든요. 결국 A씨 부모에 대한 분노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가법상의 보복살인, 강간상해, 감금,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는데, 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뭐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이제 얻은 거잖아요. 돈 주고 산 거죠. 흥신소에 돈 주고 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흥신소 통해 가지고 이 개인정보를 얻어내느냐, 이게 밝혀졌습니다. 네, 이게 밝혀졌는데요. 사실 대단히 안타깝고 또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나 손쉽게 얻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이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현직 공무원입니다. 네, 40세의 현직 공무원인데요. 동부지검 사이버범죄 형사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수원시 권선구청 건설과 소속의 공무원, 이 40세 공무원이 이 정보를 제공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제공한 게 아닙니다. 아예 이거를 2년 동안 하고 있었어요. 2020년 1월부터 약 2년에 걸쳐 가지고 개인정보 1101건을 불법으로 조회해서 흥신소 업자에게 돈 받고 판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석준에 의해 살해된 이 집이죠. 이 집 주소죠. 네. 이게 넘어갔는데, 그럼 이 공무원 도대체 어떻게 이거 정보를 확인해 가지고 넘겨줬는가, 또는 그리고 또 대가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이렇게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크게 다치고 그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고 앞으로 남은 인생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큰 사건을 당했는데, 그 정보가 된, 사실 주소 모르면 못 찾아가는 거잖아요. 신변 보호 단계였는데 이 공무원 2만 원 받고 넘겨줬습니다. 2만 원. 그 2만 원 받고 넘겨준 주소 때문에 사람이 죽었거든요. 가정이 파괴되고. 대단히 심각한 일이죠. 이석준은 흥신소 A에게, 여러 단계를 거쳤어요. 이석준이 흥신소 A에게 50만 원을 주고 주소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흥신소 A가, 이게 직접 그 공무원을 알고 있던 게 아니에요. 직접 거래가 아니라 흥신소 A도 몰라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찾은 거죠. 흥신소 B에게 또 의뢰합니다. 50만 원 받고, 네, 자기가 37만 원은 자기가 챙기고 13만 원을 주고 흥신소 B에게 또 의뢰합니다. 그럼 흥신소 B는 직접 또 공무원이랑 다 있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도 능력이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했지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흥신소 C에게 또 의뢰를 합니다. 이때는 13만 원 받았잖아요. 자기가 3만 원 챙기고 10만 원을 줘요. 그래서 흥신소 C는 10만 원을 받은 거거든요. 이 흥신소 C가 이 공무원과, 수원 공무원과 직접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10만 원을 받은 흥신소 C가 8만 원은 챙기고 2만 원은 공무원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공무원은 2만 원 받고 C에게 알려주고, C가 B에게, B가 A에게, 이 A가 이석준에게 주소를 알려준 겁니다. 그 후에 살인사건이 벌어진 거죠. 지금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도. 그리고 결국 이 흥신소, 심부름센터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흥신소라고도 하고 뭐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확인할 능력은 없습니다. 예전에야 뭐 이렇게 경찰 통해서도 빼고 뭐 그랬다는데 요즘엔 못하죠. 경찰, 검찰은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오히려 못 빼냅니다. 거기서는 빼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수원시 공무원이 어떻게 빼냈나, 이게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수원시 관계자가 이 문제가 터지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 예전에 비슷한 게 또 있었거든요. 그 얘기도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총 이제 기초지자체, 수원도 굉장히 큰 도시지만 광역단체는 아니잖아요. 경기도에 있는 수원시잖아요. 이 기초단체가 사용하는 이제 그 개인정보 시스템이 뭐 정부 것도 사용하고 하니까 중앙정부 총 16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 12개는 이제 업무 외의 이용 등을 뭐 제어하거나 기타 뭐 입력을 하거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4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4개 중에 2개를 이 수원시 권선구의 공무원이 활용을 한 겁니다.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거죠. 이건 뭐 사각지대가 뭐 조금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크게
있는 겁니다. 실제로 차적 정보 관리 시스템이 있었어요. 네, 차적 정보. 이거는 그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이죠. 여기에 이제 이름, 주민번호 이렇게 입력을 해서 차량 번호를 얻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차량 정보를 또 내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조회 사유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4개의 개인정보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이거 국토부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수원시도 이게 문제가 되니까 우리 그 공무원이 뭘 확인했는지 우리 모릅니다. 국토부에다 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국토부는 이거는 뭐 그렇게 제공하기 어렵다 라는 답변을 했다고 하고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제 국토교통부에 이 건설기계, 예전엔 그 중장비라고 했죠. 건설기계 관리정보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도 이름, 주민번호 입력을 하면은 이제 누군가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그러면 자동차나 중장비나 이거 없는 사람은 뭐 확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놀라운 거거든요. 사실 참 이 차적을 조회할 때는 정부의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을 이용을 했고, 또 주소를 조회할 때는 건설기계 관리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건데, 이 건설기계 관리 정보 시스템에는요, 이름하고 주민번호만 넣으면 실제로 그 관련된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전 국민의 현재 주민등록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주민등록지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관련된 업무를, 이제 면허 발급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이걸 또 조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1시간 만에 확보를 한 겁니다. 1시간 만에. 돈만 주면은 1시간 동안 돈 떼고 짝짝짝짝 올라와가지고 쭉쭉쭉 내려오는 거죠. 1시간 만에 왔어요. 결국 처음에 이석준이 이 피해자의 이름하고 주민번호를 알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적법하게 받은 게 아니잖아요. 주민등록번호, 그 피해 여성의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은 거 갖고 있었습니다. 몰래 찍은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갖고 있었으니까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흥신소 업자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쭉쭉 올라갔죠. 그 다음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받은 겁니다. 이렇게 흥신소 3곳 거쳐가지고 공무원까지 갔다가 내려오는데 1시간이 안 걸렸어요. 이건 대단히 빠른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공무원, 그 권한, 전국 지자체에 한 1000명 정도 될 거라고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 시스템 관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제어하는 시스템은 있다. 뭐냐? 특정 아이디를 쓰는, 하여튼 뭐 특정한 공무원이 이거를 집중적으로 많이 조회를 하고 하면은 이게 경고 메시지가 뜬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 1000건 했는데 경고 메시지 안 뜬 거거든요. 추적이 안 된 거거든요. 제어가 안 된 거거든요. 뭐 유명무실한 시스템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이거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뭐 넓은 의미의 권한이 있었지만 좁은 의미의 권한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권한 가진 공무원이 마음 먹고 조회해서 유출한다고 생각하면 이거 사전에 막을 방법이 사실 딱히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건설기계 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전 국민의 주민등록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면. 이거 대단히 좀 충격적인 일이기도 한 거죠. 네. 그리고 차적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수원시 권성구 공무원, 이 일을 2년 동안이나 계속 했잖아요. 네, 2년 동안이나 이제 계속 하면서 돈도 받았는데 이제 한 달에 200에서 300만 원 정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총 합해봤더니 4천만 원이 채 안 됩니다. 3,954만 원 받았어요. 이게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왜냐, 수원의 영통구청에 근무하던 공무원. 이 사람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주소를 넘겼죠. 이것도 역시 2020년 그 사건인데, 이제 자기가 스토킹하던 여성이 있었어요. 이 영통구청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 개인정보까지 본인이 조회를 해요. 그래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넘기고 그 다음에 성착취의 수단으로 활용하게 된 거죠. 그 다음
송파구의 한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공익요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최모 씨. 역시 17명 개인정보 조회해가지고 조주민에게 넘겼거든요. 그 후에 성착취 수단으로 역시 활용됐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취득한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면은 역시 강하게 처벌하도록 이런 것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등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강력한 조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사건, 송파구 그 잠실 빌라 살인 사건, 이석준 사건이죠. 대단히 끔찍한 사건이고 한 가정이 파괴됐고요. 사람이 사망하면 되살릴 수 없잖아요. 평생을 이 충격을 받으면서 이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 긴급 체포를 하지 않은 판단, 결과적으로는 실수였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공무원, 현직 공무원이 2만 원 받고 정보를 팔았다. 1시간 만에 여러 명의 흥시소를 거쳐가지고 다시 내려올 정도로 아주 신속하고 비교적 저렴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과거에 이 공무원들이 이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취득해서 팔아먹고 제공하고 그 난리가 났는데 여전히 가능하더라. 대단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내 정보도 공무원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거든요. 내가 어디 사는지 다 노출될 수 있거든요. 내가 잘못을 안 하면 되지. 뭐가 무서워?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 제정신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내가 정말 험한 꼴 당할지 모릅니다. 언제 내가 잘못도 없이 큰 화를 입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 사는지는 되도록이면 노출되지 않고 공개하지 않는 게 당연한 일인데 내 의도와 관계없이 내 의사와 관계없이 내 주민등록지가 어디인지 이게 노출될 수가 있다는 점 굉장히 좀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석준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이석준 사건 이제 기소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고 형량은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